냉전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의 대표적 예를 알 수 있는 베트남전에서 미군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장을 마주했습니다. 물론 바이킹 등 서유럽의 족속들도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지만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게릴라 전술을 사용했지만 1, 2차 세계대전 중 그러니까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 유럽의 정형화된 군대와 맞부딪히면서 미군은 스스로 정형화된 군대로 정형화된 전투를 치르도록 발달했었습니다. 정해진 패턴으로 맞서는 적에 대해 정해진 패턴으로 진격하여 앞에는 적, 후방에는 아군이 배치된 방식으로 전장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미 공산화되었던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군은 정글에서 적과 섞여 혼재하는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적들은 기만과 선동을 주 전술로 삼았습니다. 네트워크화되어서 서로 연결된 동굴을 설치해 갑자기 나타나 공격하고 추격하려 하면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 것에 더해 정글 여기저기 덫을 설치해서 마치 사냥당하는 듯한 위축감으로 압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의 작은 몸집에 맞춰서 동굴을 건설했기 때문에 추격하기 위해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지 안에서 방어를 주로 하면 주민들을 선동해 자신들의 실질 영토를 늘려갔고 주민들과 점점 섞여서 색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지 안에만 있지 않고 계속 정찰을 나가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럼 정찰을 나가면 거기에 폭탄을 설치하고 뭐 요즘 아프가니스탄 그런 쪽에서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이디 터지고 그래서 위축이 되고 왜냐하면 아군이 죽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세를 차지하면 이 베트콩들은 꽹과리를 든 민간인을 앞에 세우고 그 뒤쪽에서 진격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수가 많지 않아도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초기지를 아예 둘러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꽹과리 소리가 들리면서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베트콩들은 100명밖에 안 돼도 마치 1000명 이상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렇게 심리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격을 가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미군 병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정신병을 호소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다수의 병사들이 마약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에게 동조하는 주민들은 북베트남 공산군 그러니까 베트콩이 죽였고 베트콩에게 동조하는 주민들은 미군이 죽이는 식으로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전투원의 피해가 늘어만 가자 이게 정치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냉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남베트남은 미군이 북베트남군은 구소련과 중공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진 역량보다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해서 더 격렬하고 또 더 오래가는 전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종결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런데 미군도 큰 피해를 입었던 소위 베트콩의 테트 공세가 실패로 돌아간 후 군사적 우위는 확실히 미군이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는 1960년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상향뿐 아니라 힌두교의 이상향에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경도되었던 소위 히피족을 비롯한 반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미군이 베트남인들의 아기들을 학살한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은 베이비 킬러다. 이런 근거 없는 선동이 미국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 정권이 미국에 들어서자 이 민주당 정권은 반전 여론을 구실 삼아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했고 이에 사실상 승기를 다 잡아놓고 이기는 날만 바라보고 있었던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갑자기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승기를 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미군의 무기 중 상당 부분을 남베트남군에게 공유해주고 떠났기 때문에 남베트남의 군사력은 수치적으로는 북베트남 공산군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베트콩은 문화사상적 측면에서 남베트남을 공략해서 남베트남의 사회 곳곳에 북베트남의 동조자들을 배치시켰고 남베트남은 단 몇 년 후에 제대로 된 전투도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북베트남에게 말 그대로 자진 헌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의 베트콩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했던 남베트남의 인사들부터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960년대를 다룰 때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전 이전에 발발했던 한국전쟁 또는 6.25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이 이미 공산화시켰던 북한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소련이 북한 지역을 공산화하는 앞잡이로 사용했던 김일성, 본명 김성주는 본래 구소련 정보국, 즉 KGB의 전신이었던 NKVD의 장교였습니다. 따라서 김성주는 구소련 정보부의 NKVD의 방식을 차용해서 북한 지역을 선동해 잠식해 나갔고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지휘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남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키려면 김성주는 스탈린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성주는 40회가 넘도록 스탈린에게 전쟁 허가를 요구했지만 스탈린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유럽에서 대치하고 있던 미군에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자 김성주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군의 관심을 동유럽에서 한반도로 빼돌리면 구소련이 동유럽을 손쉽게 공산화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고 스탈린은 구소련이 아니라 중공이 물자를 대는 조건으로 전쟁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전쟁을 수락했습니다. 그래도 구소련 전투기가 한국전쟁 중 미 공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아예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소련은 여기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로 빠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과 직접 대립을 해서 냉전이 아니라 3차 대전을 벌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동시에 동유럽을 공산화하는 데 전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은 한국군이나 미군이 시작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에 북한 지역은 구소련이 남한 지역은 미군정이 분할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 중 구소련은 일제가 조선에 설치했던 첨단 기기들을 모두 구소련으로 가져가고 북한 지역을 공산화해버렸습니다. 반면 미군은 일제 산물들을 가져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국으로 후퇴하는 일본인들의 재산 대부분을 압류해서 보관하다가 남한 지역의 자치정부가 수립되자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당시 한반도는 미국의 아시아 방어선에서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죠. 거기서 제외되어 있었고 한국군은 사실상 소총과 수류탄이 가진 무기의 대부분이었던 반면 북한은 탱크와 전투기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한반도를 요충지로 간주하지 않았고 한국군에게는 전쟁을 시작할 힘 자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북한 인민해방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 지역을 전면 침공했고 한국군은 파죽지세로 밀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산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전쟁을 하기 위한 탱크나 전투기 이런 물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뿐이 아니라 한국에 있던 미군도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군이나 한국이 도대체 뭘로 전면전을 먼저 일으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한반도를 포기하자는 것이 미군 사령부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실한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오성 장군 더글라스 맥컬서는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했고 2차 세계대전 중 발달해서 육해공군의 빈틈없는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입체 구동전을 구사해서 단시간에 남한 지역을 수복하고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러나 북한 지역으로 밀고 올라가던 중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변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맥컬서는 한반도 북부에 핵폭탄을 터뜨려 중공군의 유입을 막으려 했지만 급상승하는 맥컬서의 정치적 인지도를 견제하려 했던 미 대통령 해리 S. 트루만에 의해 그 계획이 저지되었습니다. 이후 중공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덩치와는 달리 왜냐하면 인해 전술로 밀려왔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전술은 덩치와는 달리 그냥 무조건 밀려온 게 아니라 북베트콩 방식의 게릴라전을 구사해서 미군을 당황시켰고 결국엔 미군이 38도선 이남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미군도 열심히 싸웠죠. 왜냐하면 이 게릴라선에 잘못 걸리면 포위당해서 그냥 다 전멸을 하는 건데 포위를 당하는 경우에도 정신을 잃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어요. 특히 미국 해병대가. 그래서 장진호 전투 이런 여러 전투에서 물론 후퇴하는 전쟁이긴 했지만 중공이 계획했던 대로 막 밀고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구사하던 중공군 또한 쇼크를 먹었죠. 미군이 이렇게 강하다니, 이렇게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저항력이 강하다니 하면서 중공이 한 차례 물러설 때에 38선 근처에서 다시 미군이 재정비를 했고 그래서 또 중공이 확 내려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38선 근처에서 공방을 계속하던 전쟁은 시간이 흘러서 1953년이 되어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막을 내린 게 아니에요. 종전된 것이 아니니까. 2차 세계대전은 전 세계 인구가 23억에 달할 때 발발해서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 사이에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 그러니까 Forgotten War 이렇게 불리지만 한반도의 인구가 3천만 명 정도일 때에 발발해서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훨씬 참혹했던 것 같지만 비율로 보자면 2차 세계대전은 세계 인구 중 3% 정도의 인명을 살상했던 반면 한국전쟁은 당시 한반도 인구의 8.3%에서 10% 정도를 앗아갔습니다. 그에 더해 북한 지역에 존재하던 2천여 개의 교회들을 불태웠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산채로 타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한국전쟁은 종전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발견되는 족족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돼서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문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다 과로로 그리고 영양부족으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 해서 목을 꺾어서 뒤로 이렇게 시체의 목을 뒤로 꺾어버린 다음에 매장합니다. 김성주의 생일을 태양절로 섬기는 동시에 다시 말해 고대 애굽 제국이나 일본 제국과 같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따르는 동시에 그러니까 그 주체탑 같은 경우에도 오벨리스크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우상 그것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주석궁 같은 경우에도 애굽의 피라밋과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과거 일제치하에서 조선교회가 신사참배라는 배교를 행했던 그 자리에서 북조선 공산당이 태동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조선교회가 일본의 태양신 숭배 사상 앞에 고개를 숙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행했던 앞에서 북조선 공산당이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 또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종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 영적 전쟁은 끝나지도 않고 있는 거죠.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숙청당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온건한 형태이든 강압적인 차원에 다다랐던 사회주의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위축되고 타협됩니다. 그리고 심하면 학살당합니다. 원시 종교개혁가들을 잡아 죽이던 마녀 사냥에서 시작돼서 개신교 핍박으로 이어지던 정죄와 학살의 순환고리가 계몽주의를 타고 프랑스 혁명으로 터져나오면서 교회를 능멸하고 이성의 우상을 숭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것을 간과할 수 없으며 유럽에서 태동된 사회주의 역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쟁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해 사회주의의 일방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던 지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